8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기다리며 때를 노렸고, 러시아가 한때 우크라이나를 해치기 위해 사용했던 무언가를 사냥하고 쫓아왔습니다. 그 기다림은 필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목표물 제거에 필요한 것이 부족했지만 이제 마침내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8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러시아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보복은 무자비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바다에서 목표물이 파괴되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하는 것이 제맛이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휘청이게 할 만큼 얼음장 같은 파괴의 일격을 가한 셈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2018년에 시작됩니다. 4년 전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크림반도를 불법적으로 합병한 러시아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흑해, 아조프해,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케르치 해협까지 모두 푸틴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러시아는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흑해 함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처벌하기 위해 비군사 선박의 케르치 해협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물론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소유가 아니며 그 반도를 둘러싼 해역도 러시아의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해상 봉쇄에 참여한 선박 중에는 이지움 누드라는 이름의 FSB 순찰함이 있었습니다. 그 선박은 다른 여러 척과 함께 2018년 케르치 해협 봉쇄의 격화에 참여했습니다. 그 선박은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3척을 납포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러시아 선박들은 오데사에서 마리우폴로 이동하려던 우크라이나 함정에 충돌한 뒤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푸틴이 불과 4년도 채 되지 않아 전면 침공으로 확대하게 될 공격성을 심각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 6명이 다쳤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함정 승조원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모스크바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모든 선원들은 감옥에 수감되어 거의 1년 동안 고통을 겪었고 결국 2019년 9월 포로 교환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로 송환되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해군이 없었고 러시아에 맞서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우크라이나의 상징이 된 드론들도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집단적 상상 속에 겨우 싹트기 시작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모욕을 삼키고 타격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잊지도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2018년에 자국 선원들이 포획되고 부상당한 것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모두의 시선은 아조브 무르트에 집중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적절한 무기와 기회뿐이었습니다. 2026년 7월 14일 로 시간이 흘러 우크라이나군 해군은 텔레그램에 간단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해군이 러시아 연방 FSB의 국경경비함 아조브 무르트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 배가 8년 전 케르치 해협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함선을 격침시킬 때 정확히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해군은 복수가 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런 의심을 없앴습니다. 보복은 불가피하다.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소름 끼치는 메시지가 우크라이나 해군에서 전해졌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끈질긴 추적과 무기 개발 끝에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목표를 제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것은 선박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아짐루드 공격으로 러시아 선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아조프해에서 다른 11척의 선박을 격침시킨 밤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우크라이나가 전부를 군함 한 척 격침에 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8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억압하는 데 이용하던 해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짐루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저 많은 배들 중 하나일 뿐이며 강력한 드론을 만나 물을 너무 많이 먹는 불운을 겪은 배입니다. 수많은 배들 사이에 묻혀 러시아가 잃어버린 배가 됐습니다. 한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한다는 상징이었던 배에게는 완벽한 운명입니다. 8년 만에 우크라이나가 복수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냈고 이번 공격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질문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아짐루드 타격 무기가 일반적인 공중 드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강력한 무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르간 3000이라는 새로운 해상 드론이 이번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이 해상무인 복화체라고 설명한 사르간 3000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 중에서도 다소 미스터리한 존재입니다. 사르간 3000을 우크라이나의 무인 선박 함대에 새로 추가됐지만 마구라 V, V5나 12 등 유명 해상 드론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사르간 3000이 기동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임무, 특히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다목적 플랫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르간 3000은 2026년 에야 우크라이나 해군에 정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르간 3000의 속도와 탑재량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해상 드론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짐루드 침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사르간 3000 이 흑해에 처음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군사 블로거인 세르이 미지우라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 해군이 공개한 영상 몽타주에서 보인 드론들이 새로운 드론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지우라는 이 드론이 총기와 미사일 모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는 아짐루드를 격침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후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르간 3000, 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또 다른 징후는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 드미트리 플레텐추크가 2025년 포르투갈 해안에서 열린 레프무스 군사훈련에 우크라이나가 참가했을 때 남긴 힌트에서 나왔습니다. 플레텐추크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해상 드론이 그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목할 만했던 이유는 레프무스 훈련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워게임 시나리오 중 나토 프리기탐을 침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비전통적인 해군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입증되었습니다. 나토 프리기탐은 드론 접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공격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마구라, 마자라 V7 이 프리기탐을 격침시켰으나 사르간 3000 이 그 공격에 관여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몇 달간 해상 드론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여전히 미스터리는 남아있지만 사르간 3000의 기술 사양이 무엇이든 아짐루드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신형 해상 드론이 러시아 군함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아짐루드 자체에 대해서는 그 배에 대해 알려진 바와 그 배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2014년 진수된 야지크 2호는 러시아가 흑해 함대에서 전쟁 승리의 핵심이 돼 현대적 함정 중 하나였습니다. 2018년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야지크 2호는 침공 이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둘러싼 해역을 통제하는 데 있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함정은 길이 62.5m로 아주 큰 배는 아닙니다. 야지크 2호는 최대 750톤의 배수량을 자랑하며 최고 속도는 27노노트에 달합니다. 이 배에는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어 러시아가 이 함정을 정찰이나 공중 타격 임무에 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함정이 꼭 주요 전투 자산은 아닙니다. 이 함정은 순찰정으로서 잘 기능하며 2018년에 우크라이나 선박을 들이받을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짐루드가 위협적이어서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해군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아짐루드가 루빈급 순찰정에 속하며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이 함정들이 취약함을 입증했다고 지적합니다. 2025년 12월 우크라이나는 카스피해에서 아지물루드와 같은 루빈급 함정인 라줄 감자토프를 격침시켰습니다. 2026년 2월 크림반도 인케르만 해안에서 루빈급 함정 2척이 또 공격받아 손상됐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공격들을 예행 연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소라는 차가운 메인 코스는 나중에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짐루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그 배의 성능을 분석할 때 이미 과거형으로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아짐루도가 루빈급 함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루빈급 함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르간 3000 공격 현장에서 이미 위성 사진이 공개되었고 그 사진들은 아짐루드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들은 우크라이나가 함정이 부두에 정박해 있을 때 공격했고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 선박은 정박한 자리 전체에 걸쳐 사실상 두 동강이 났으며 우크라이나가 공격했을 당시 위치 덕분에 겨우 물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없고 이제 그 함정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아지무르드는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수리는 불가능하고 우크라이나는 복수를 이뤘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단독 일회성 공격이었다면 충분했을 겁니다.
복수는 달콤하니까요.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는 높아지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배의 상징이던 함선 상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짐루드의 현실은 침몰이 단지 한 전역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아짐루드는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각주에 불과합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클릭해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한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아짐루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선박의 침몰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겪어온 문제의 한 가지 증상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해역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합니다. 흑해에서 러시아의 공격은 오랫동안 잘 알려져 왔으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흑해 함대, 그 이름의 유래가 된 바다를 통제해야 했던 그 함대는 이제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함대의 약 3분의 1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고 나머지 함정들은 가능한 한 멀리 후퇴했습니다. 이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중, 해상 드론은 충분한 사거리로 언제든 흑해 함대 소속 함정들을 타격할 수 있고 러시아도 이를 압니다. 우리는 4월에 우크라이나가 흑해 항구 노보로시스크를 공격했을 때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 군함이 우크라이나를 피해 후퇴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호위함이 공격을 받아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흑해 상실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이제 흑해에서 러시아 군함들은 도망칠 곳이 없고 잠수함만이 수로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러시아에게는 충분히 나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해협을 통해 흑해와 연결된 아조프해까지 지배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18년에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군 작전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짐루드 침몰 사건을 각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흥미로운 각주이긴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현실은 아짐무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러시아 군함과 그림자 함대 선박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일주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선박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지배해야 할 또 다른 수로에서 러시아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피격된 선박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취약하고 크림반도 방공망도 사실상 사라져 러시아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방공망이 공격을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7월 13일까지 8일 동안 우크라이나는 아조프해에서 105척의 선박을 타격했으며 그 대부분이 그림자 함대의 유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찰정, 예인선, 페리, 화물선도 피해를 입은 선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작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공격받은 선박 수는 116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그 반도를 점령한 자들에게 러시아가 주변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작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짐루드는 우크라이나가 무력화한 수십 척의 선박 중에서 더 주목을 받는 선박일 수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이 작전에서 잃은 또 하나의 선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굴욕입니다. 자신의 통치 기간 내내 러시아인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해온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제 자신의 팽창주의 통치 아래 러시아가 간신히 차지한 한 조각의 영토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할 흑해 함대의 근대 군함들은 그저 숨어만 있고 승조원들은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의 다음 목표가 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대응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횟수를 줄이기 위해 선박 통행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도나조프 운하를 통한 선박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 운하는 러시아의 하천낭을 아조프 해와 더 나아가 카스피 해까지 연결합니다. 알자지라는 7월 14일 러시아 농업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계속됨에 따라 대체 운송로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화물을 우회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에서 하고 있는 일은 연료와 보급품이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곡물과 석유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도 방해합니다.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자금으로 사용하는 고갈된 전쟁 자금에 분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부분의 노력을 아조프해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서 흑해를 잊었다고는 단 1초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7월 15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흑해로 관심을 돌렸다고 보도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군집이 또다시 러시아 선박 20척을 타격하면서 그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 17척의 유조선, 예인선 1척,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2척이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작전이 아조프해에서 시작된 해상 드론 작전의 두 번째 단계이며 이제 다시 흑해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그림자 함대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지무르드는 그림자 함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지무르드는 전함이었지만 사실상 순찰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해군이 없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와 그 수백 척의 선박을 지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의 또 다른 희생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복수는 러시아가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해역에서 얼마나 위축됐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1945에 따르면 전 세계의 모든 해군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해상전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게 됨에 따라 러시아의 굴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많고 더 큰 군함을 가진 나라가 해전에서 승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그 전투가 비교적 좁은 해역에서 벌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한 대응이 점점 더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흑해에서 작전 중인 유일한 전력인 잠수함들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잠수함들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잠수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정박할 때 러시아는 공중 드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함교탑에 격자 철망을 씌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자 철망은 해상 드론에 효과가 없고 우크라이나는 사르간 3000 이 선박을 두 동강 낼 만큼 강력함을 증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해군을 한때 굴욕시켰던 러시아 함정에 복수하기 위해 8년에 걸친 여정을 마쳤다고 해서 이제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이번 차가운 보복은 러시아 전체가 억지로 삼켜야 하는 수많은 보복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가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겪는 고통과 크림반도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로 잊은 건 아니시죠? 결국 우크라이나가 현재 해상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이미 크림반도 점령자들에게 연료를 빼앗고 러시아가 오랫동안 자국민을 위한 고급 휴양지로 홍보해온 이 반도에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고립작전의 연장선입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연료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퍼지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점령자들은 해안 앞에서 드론으로 선박이 연이어 공격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본 것 중 푸틴이 크림반도 방어에 실패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철루다와 같은 군함들까지 크림반도 해역에서 격파되고 있다는 사실은 점령자들에게 푸틴의 실패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크림반도 주변 해역은 이미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아조프함에 대한 복수가 달콤하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결과로 점령자들이 대거 크림반도를 버리고 떠나는 그 장면, 바로 궁극의 쾌감을 얻는 것입니다. 크림반도 점령자들 중 수천 명이 이미 도주 중입니다. 압박감이 공포로 바뀌었고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로 있는 케르치 대교는 너무 늦기 전에 빠져나가려는 점령자들로 인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준비된 다른 영상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푸틴의 크림반도 제한 과정을 따라가며 더 밀리터리 쇼 구독 시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